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참 어렵고도 힘든 시기를 살아오신 분인데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 계신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마음까지도 서글퍼지네요.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듣게 되면 가끔 동년배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반가울 때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하고 싶어 저도 이렇게 보내봅니다. 그나마 가족들 중 가장 제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싸우기도 하는 딸아이가 제 이야기를 정리해 주었어요. 제가 태어난 1948년은 참 어려웠던 시기 같아요. 태어난 지 채 몇 년 되지도 않아서 6.25가 터지기도 했고요. 확실히 그 당시 나라 참상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는 나이는 아니에요. 단지 좀 시간이 지나고 뭘 알 무렵 그때쯤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라든지 제가 살아갔던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답습해 갔답니다. 이때 우리 가족들이야 계속 서울에 있었지만 지방으로 점점 내려가서 터지를 잡다 보니 정말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 몇몇을 보면 다들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왔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북쪽에서 오셨다든지 혹은 광복 직전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든지 이런 경우 말이에요. 그리고 다들 3살 배기 무렵에 모두 6.25를 겪게 된 거였고요. 이렇게들 힘들게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고 참으로 힘들고 배고픈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게 아마 제 또래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식 세대들과 당연히 세월의 차이가 있긴 하다지만 정말 해도 너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들 녀석은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아버지,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 뭐 나 태어났을 때는 덜 힘들었나? 그리고 전쟁이니 공산당이니 가난이니 그런 거 실제로는 다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런 거 전혀 해당 없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봐야죠. 왜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요? 이러면서 질려 죽겠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저도 늘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아들도 힘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단순히 세대 차이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꽤 크게 폭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48년생인 저와 72년생 아들 사이에는 꽤 넓고도 깊은 간격이 생긴 것 같아요. 나름 저는 아들에게 지원해 줄 만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작은 재료상이나 하면서 계속 남대문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서 건물도 사시긴 했지만 그건 아버지 세대 때나 가능하잖아요. 요즘 제 또래 중에 누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나요? 자꾸 저 장가 늦게 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노후에만 집중하세요. 정 아니면 미연이가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물려받아도 뭐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던 작달만한 재료상이 있었는데 월남전에서 돌아온 이래에 저는 남대문 시장에 취업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거기서 애들 엄마를 만났고 애들 엄마가 가져온 혼수며 이것저것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자그마한 자리를 얻었고요. 나름 일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를 열게 되었고 결코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정말 개미마냥 열심히 모으고 또 모았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돈 하며 살아서 그런지 애들은 어릴 때부터 뭘 아끼고 하는 것에 질려 있더라고요. 게다가 씀씀이가 저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딸 역시 그랬어요.
우리는 꽤 아이들을 야단쳐가면서 키웠죠. 누가 이렇게 화장지 많이 쓴 거냐? 화장실도 불 꺼놓고 써. 전기세 나간다. 니네들은 정말 돈 무서운 줄을 몰라. 아빠 어릴 때는 어땠는 줄 아냐? 맨날. 이렇게 말을 하면 딸부터가 짜증을 냈었답니다. 알아, 아빠. 이제 그만해. 뭐 나무 껍질 벗겨다 먹었다고? 그 얘기를 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나 별로 휴지 많이 쓰지도 않았어. 오빠가 많이 썼나 보지. 그리고 그놈의 보릿고기 얘기 좀 그만해.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얘기해야 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애들이 이런 반응이다 보니 참 자꾸 사이만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확실히 이때 유년기를 아주 진하게 몸에 스며들어 핏줄이 되도록 지냈기에 잊을 수가 없지 않나요?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섭고도 고달픈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에서 그리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곳이긴 했지만 뭐 때문인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더더욱 많았어요. 전쟁이 끝난 지 좀 지났다고 한들 별 차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제 또래 친구들은 사실 늘 배만 고팠을 뿐 딱히 철도 없고 뭘 모를 나이긴 했어요. 앞가림도 잘 못하는 시기에 전쟁을 겪었고 계속 그렇게 업혀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면서 겨우겨우 그 난리통을 끝냈고요. 이후에는 근처 또랑에서 가재나 잡으러 다니고 늘 그렇게 줄인 배를 안고도 뭘 그렇게 걸어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다들 힘들고 배고플 때라 조금이라도 먹거리가 생기면 서로들 챙겨줬었습니다. 명식아, 이리 좀 와봐라. 이거 엄마 좀 갖다 드려. 얼마 안 되는데 전에 엄마도 우리한테 좀 챙겨주셨었거든.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알았지? 이러면서 감자 조금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가면 어머니는 죽을 써다가 또 어찌어찌 끼니를 때우셨어요. 우리 애들에겐 이미 지겹게도 한 얘기라 자다가 깨서 읊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는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들 얼마나 먹었나요. 도저히 그냥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이다 보니 엄마들은 그걸 그렇게나 끓이고 또 끓이고 거의 삭히는 수준으로 해다가 먹었죠. 그런데 먹고 탈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당시에 같이 잘 다녔던 단짝인 영환이도 말이에요. 야 명식아, 나 이러다 죽겠어. 배만 빵빵해지고 우리 할머니도 어제 나랑 똑같은 걸 먹었는지 배만 불러차서 아주 죽겠대. 어떡하냐 정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소나무 껍질 자체가 워낙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배가 죽을 듯이 고파 뭘 입에 넣긴 했지만 그게 밖으로 배출도 잘 안 되었었어요. 그러니 저희 같은 애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소화력이 약하니 몸이 견뎌내지를 못했던 거고요. 먹고 소화도 잘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도 없었죠. 거의 늘 보리 죽이며 못놈의 이파리들을 그렇게 따다 먹었던지. 어떤 놈은 소나무 껍질 벗겨가며 그 진액이라도 먹어보겠다고 매달렸지만 뭐가 있어야죠. 저와 영환이는 그때 거리를 누비면서 정말 운 좋은 날 빼짝 마른 개구리를 잡아먹었던 날도 있었어요. 지금 애들은 이런 걸 상상하지도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다가 같은 동네에서 학교도 다녔는데 갈수록 형편도 나빠지고 왜 학교를 다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도 싫고 가서 다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선생님부터 해서 모두 배를 곪고 있는 모습도 참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영환이는 또 뒷길로 빠져가지고
어디 굴러다니고 놀면서 개구리를 찾으러 다녔죠. 야, 명식아, 니랑 나랑 다 찾아서 잡아먹었나 보다. 아닌가? 보니까 저쪽 동네 애들도 전에 잡았다고 하던데. 하여간 먹고 죽을 애도 없네. 개구리가 우리 무서워서 다 도망갔나 보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둘은 진짜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영원히 이 녀석은 일본에서 온 녀석이었는데 더 힘들게 배를 굼고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영환이네는 할머니와 부모님이 같이 한국으로 어렵사리 넘어오셨는데 나중에 다시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할아버지랑 아빠는 아직도 일본에 있어. 같이 왔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대. 나는 이제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 할아버지는 더 모르겠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 없을 때 혼자 동생을 낳아서 엄청 고생했어. 그래서 저렇게 아픈 거야. 영환이네 어머니는 제가 기억해 볼 때 늘 작고 좁은 방에 누워 있었던 생각만 나요. 누렇고 얇은 요 하나를 덮고 언제나 파리하고 힘없는 얼굴로 눈만 가끔 맞추셨었거든요. 집 사정이 다 거기서 거기이다 보니 가끔 놀러 가기도 했지만 정말 지독할 정도로 먹거리라고는 없고 놀거리도 없었죠.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영환이네를 좀 불쌍히 여기셨는지 죽이라도 조금 써서 내어드릴 때도 있었답니다. 이거 영환이 갖다 줘. 거기 엄마 얼굴이 맨날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던데 영환이 불쌍해서 어쩌냐. 그렇게 조금이라도 덜어서 갖다 드리곤 했는데 당시 어렸던 제가 봐도 영환이나 할머니는 참 표독스러운 사람 같았어요. 아마 시어머니셨을 텐데 우리 엄마가 당신 며느리 주라고 준 건데도 문 앞에서 받자마자 홀짝 다 마셔버리더라고요. 이리 줘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이러면서 대문을 돌자마자 들이마시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도 당시 놀래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영환이가 나왔지 뭐예요. 영환이는 징징거리면서 자기 할머니한테 고함을 지르고 할머니는 똑같이 매섭게 받아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먹고 죽으려고 먹었다 왜? 네 엄마 어차피 저러고 죽을 텐데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않냐? 들러붙지 말고 저리 가! 이러면서 아주 대차게 영환이를 떨궈내는데 그대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저는 나름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왔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혀를 차실 뿐이었답니다. 아무리 고만고만한 집 형편들이라고는 하지만 간혹 저렇게 다들 배를 골마 무섭고 매정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서 더 흉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랄지 영환이네 어머니는 그렇게 못 먹고 계시면서도 이후 몇 년은 더 사셨던 것 같아요. 반대로 할머니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며느리를 괴롭혀 대시더니 뭘 잘못 삶아 드시고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점점 커가고 이후로 20살 남짓 되었을 때에는 그나마 배고픔은 그전만 하진 않다 쳐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긴 했어요. 영환이는 한 번쯤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에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건데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엄청 고생을 했대. 그래서 아버지도 가서 똑같이 일본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근데 저는 이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게 힘든데 니네 아빠는 왜 일본에 다시 간 거야? 집에 안 오신 지 엄청 오래되시지 않았어?
그러자 영환이는 참 답이 없다는 듯 괴로운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야 먹고 살 돈이 나오니까. 거기서 한국인이랍시고 차별을 당할지언정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벌써 아버지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 이런 얘기가 우리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제법 장성했다 싶은 우리에겐 꽤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학교도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여기저기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돈 될 거리 주워오기도 하고 도시도 어찌어찌 따라 나가기도 하고 그래봤자 집에 딱히 도움이 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당시 나라에서는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월남전 참전을 두고 한창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장남이기도 하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환이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를 만나야 해. 그래서 못 가겠어. 굶어 죽더라도 한국에 있을 거야. 월남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너도 그냥 가지 마. 둘이서 그냥 어떻게든 해보자. 살려면 또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딱히 속 시원하지 않은 이유를 대가면서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무렵부터 웬만한 것은 거의 뜻을 맞춰가며 살아갔던 우리는 파병 문제로 뜻이 갈리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당시 저도 무척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는 보통 반대하신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 나간 것도 아니고 한참 뒤쯤에 나가게 된 거라 여기저기 비보도 만만치 않게 들려왔거든요. 명식아, 안 가도 된다. 남들 죽으러 간다고 너도 죽으러 갈 거야? 안 돼. 너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어? 이처럼 내내 눈물 지으며 반대하시는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월남전에 다녀왔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말들을 들으며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심장이 꿀렁거리고 눈물을 줄줄 흘렸던 때의 기억은 정말 참혹했어요. 당장 제 귀 옆으로 총알이 날아다녔고 그때 봤던 참상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기억이 되어서 이후로도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가끔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면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아리고 심장이 쿵쿵 뛰곤 해요. 물어보면 언제건 어제 일처럼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왕 돌아왔고 그 후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나 영환이의 만류처럼 안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다녀와서 요즘 말로는 그 후유증이랄까 그런 것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직접 겪긴 했지만 그땐 기억이 희끄무레했고 늘 동네 어른들로부터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파병되어서 직접 경험했던 전쟁의 참상이란 이후 몇 년이 지나 결혼을 했을 때에도 악몽에 시달려 몇 번이나 헛소리를 하고 울음을 토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참전가 있던 시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었지만 돌아오니 제 환경은 무척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었고요. 영환이네. 저기 멀리 어디 간다더라. 어디로 가는지도 못 물어봤어. 너 파병 가고 걔도 많이 방황하는 것 같더라. 어디 아가씨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리도 있고 너한테 연락한다고는 했어. 저 역시 영환이를 거의 생각지 못하긴 했지만 막상 돌아와서 떠올려 보니
우리가 각각 서 있는 곳이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한 몇 년 지나서 겨우 연락이 될 때까지 저는 저대로 영환이는 영환이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던 72년도에 영환이한테 급히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본가 쪽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뭔가 애틋한 느낌은 여전하더라고요. 명식이 너 이놈 장가 들고 애도 낳았다면서? 나도야.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다. 요즘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오는 영환이야말로 여전히 얼굴색이 좋지 않고 좀 지쳐 보이긴 했어요. 당시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가게에 데려가서 미약하게나마 소개도 해주었어요. 신기하다는 듯이 그 좁디 좁은 가게를 둘러보던 영환이는 갑자기 불현듯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래. 다 잘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저기 나 일본으로 간다. 이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론 영환이를 떠올릴 때마다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었지만요. 아버지께로 가게? 연락은 된 거야? 요즘 보니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일하러 가더라고. 어떻게 살 생각이야? 온통 묻기만 하는 저에게 영환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딱히 대책이 없어 보이긴 했어요. 애들도 태어났고 먹고 살려면 별수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해. 나도 막막한 게 많다 지금. 확실히 고민이 무척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일본은 가끔 얘기했지만 영환이 어머니나 할머니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았지 이 녀석은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와서 태어났으니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잘 다녀오길 바란다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설프게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정말 간만에 만난 고향 친구의 여운을 깊이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갔답니다. 이때 아들을 낳고 난 뒤 아내의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도와주시긴 했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뜻이 잘 안 맞는 건지 서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 못 견딘 어머니가 말을 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주 시어머니를 시집살이 시키는구나. 내가 이 나이 먹고 네 마누라 죽 끓여다가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살아야겠니? 나도 몸 성치 않다. 나 그만 내려가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짐을 챙겨가지고 내려가시고 아내는 당시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툴툴거리며 마중도 안 하더군요. 이 무렵부터 사회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던 것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자라온 아내는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자꾸 저와 마찰이 일어났어요. 이 좁아 터지는 집에서 어머니까지 어떻게 모시고 살라고. 당신도 내가 갖고 온 돈으로 겨우 가게 얻어놓고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마누라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럼 어머니라도 일어나셔야지. 아픈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 저도 한계가 왔고 그냥 다 놔두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도매상이며 뭐며 맨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고 지치더군요. 그러다 보니 맨날 시장에서 만나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어느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료이자 친구로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나가서 가게를 지키는 일상이 되었고 하도 내가 고생을 하고 아내도 힘들게 살다 보니 절대 애들에게는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라는 동안 저는 애들에게 꽤 많은 걸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서운하고 마음 한편이 허전하더군요. 특히 아들놈 말이에요. 아버지, 저 학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요. 돈 좀 더 주세요. 네? 이때 군대도 다녀와 놓고 좀 부족하면 자기가 뭐라도 해서 벌었을 생각을 해야지.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이 화가 나더라고요. 지 밑으로 여동생도 있는데 걔도 공부시켜서 대학은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리가 크던 무렵부터 지금도 저랑 안 맞아서 힘든 사이이긴 해요. 야, 이 녀석아, 머리만 컸으면 다냐? 네 애비는 그 나이 때 도시를 나와서 일하고 쫓아다녔어. 월남 가서 얼마나 팍팍하게 죽을 고비 넘겼는지 아냐고. 어디 당연하다는 듯이 돈 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그냥 눈 뜨고 코 베어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애지간한 도둑도 너처럼은 안 하겠다. 제가 한창 윽박 지르고 야단을 쳐놓으면 또 아내는 뭐가 그렇게 아들이 안쓰러운지 엄청 감싸고 도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요, 진짜? 제대로 못 먹이고 못해 입히고 부모가 돼서 무능한 게 잘못이지. 얘네가 뭐 그렇게 잘못이에요? 아내까지 이런 말을 해대니 아들 녀석 버릇이 그 모양인가 싶기도 하고 그나마 딸내미는 별말 없이 커주었기에 집에 와서 딸 보는 맛이라도 있더군요. 한창 아들과 딸이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무렵에는 진짜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저도 잠깐, 아주 잠깐 호황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금도 하고 은행을 목숨처럼 신뢰해가면서 아내와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을 잠깐 좀 거쳤다고 철없는 아들 녀석은 정말 지멋대로 살더라고요. 저 몰래 지 엄마한테 얼마나 돈을 뜯어갔는지 그걸로 작달만한 차를 한 대 사더니 몰래 끌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하도 거칠게 싸우다 보니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놈 자식아, 네 애비는 아직도 휴지도 몇 장 마음 편히 못 써. 그리고 몇천 원 하는 백반이나 겨우 먹고 다니는데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너는? 어? 그따위를 살 거면 나가. 네 힘으로 먹고 살라고. 있는 대로 욕을 다 얻어먹고 그 말 같지도 않게 똥폼만 잔뜩 부린 차에 옆에 웬 여자를 태운 상태로 망신을 당한 아들은 그 길로 사라졌어요. 이때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듣지 않았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지 답답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약해 빠진 아들 녀석은 다시 돌아왔고 그래도 제 아비 돈이 아쉬웠던 건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결국 그리 살다가 나중에 장가갈 때쯤 제때 되어서 나갔고요. 딸아이도 2000년에 시집을 가고 우리 집에는 저와 아내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떠들썩하고 분주하게 살았으면서도 막상 애들이 집에 없으니 허전하기도 하고 애들과 많이 시간을 못 보냈음이 뒤늦게 후회스럽더군요. 너무 많은 걸 아내에게만 일임했던 게 아닌지 대체 내 삶이란 게 뭔지 통탄스럽기도 했어요. 그 무렵 때 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옆가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참 서글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사실 뭐가 있냐. 전쟁이며 온갖 변하는 흐름 속에 같이 굴러오면서 몸만 내던지며 살아왔지. 자식들이 뭘 그런 걸 알아주겠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말이 맞다 싶으면서도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를 계속해서 넘기고 손주들도 태어나고 한편으론 참 고마웠던 게 딸내미가 그렇게 저를 잘 챙겼어요. 엄마 아빠 이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맨날 좁은 가게에서 일하는 아빠 보면 너무 속상해. 엄마도 너무 아빠 타박만 하지 말고 좀 잘해줘. 이제 둘밖에 안 살잖아. 나는 오빠가 애들 데리고 자주 올 테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딸아이는 손주 손녀를 한 명씩 낳아가지고 종종 친정에 들렀는데 저는 그때 참 희한한 감정이 들었어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왔는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쯤 우리 어머니 댁도 손주들 다 데리고 들렀었는데 그때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명식이 왔구나. 나도 몸이 힘들어서. 하여간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어느덧 80이 다 되셔서 그렇게 누워만 계신 어머니를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어요. 당시 저는 50대 중반이었고 제가 딱 중간에 껴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로는 어머니가 있고 아래로는 자식들이며 손주들까지 있다 보니 삶이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당시 어머니랑 이야기도 별로 못 나누고 치매도 앓고 계시던 때라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글쎄 저도 잊고 있었던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지 뭐예요. 네 친구 영환이 생각이 난다. 그 엄마 말이야. 얼굴이 참 안 좋았었는데 영환이도 꼭 닮았잖아. 새삼 큰아들 친구 얘기를 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아주 조금 기뻤던 것 같아요. 오랫도록 치매를 미약하게 앓으시면서 잘 까먹으시는 어머니께서 그 옛날 얘기를 아주 잠깐 꺼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때 친구 생각을 엉겁결에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가서 산다는데 그게 벌써 꽤 됐어요. 민철이 태어났을 때쯤에 영환이가 인사를 왔는데 벌써 민철이가 몇 살이에요. 30이 훌쩍 넘었잖아요. 저도 보고는 싶네요.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간만에 나눈 뒤 1년쯤 지났을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배를 골아가며 자식들에게 먼저 먹거리를 넣어주셨고 자식들 장성해서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패 끼치기 싫다며 한 집에 같이 안 사셨던 분이에요. 외가 근처에서 사시면서도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그래도 가면 늘 팔 벌려 반겨주셨는데요. 그런 어머니를 보내드리니 수한만큼 오래 사시고 가셨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서글프더라고요. 나이가 환갑이 다 되어가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맘껏 울 수도 없고 많은 것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한참 지나 저에게 기억이 남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란 걸 가보게 된 거예요. 제가 해외를 아예 안 가본 건 아니고 베트남 정도이긴 했지만요. 처음에 딸아이가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저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아내가 대신 답해주긴 하더군요. 네 아빠 월남 참전했던 사람이잖아. 그때 충격으로 너 낳을 무렵까지도 아빠가 얼마나 자다가 헛소리하고 엄마 힘들게 했는지 몰라. 아무리 사정이 좋아졌다고 한들 별로 안 가고 싶을걸?
그런 저에게 딸은 요즘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며 관광지로서 아주 물이 올랐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고지식했던 걸까요? 별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딸은 결국에 포기를 했고 다른 곳을 지칭하더군요. 바로 일본 말이에요. 아빠, 오빠네도 모처럼 시간 낸 거니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다 같이 다녀오기로 해요. 솔직히 동남아 쪽보다는 일본이 더 가까워요. 비행기도 오래 안 타도 되니까 우리 다 같이 가요.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에겐 옛 친구 영환이가 거듭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일본이라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어요. 기왕 딸내미가 저렇게 대가족 해외여행을 고집한다면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던 일본 여행에서 저는 또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왔지 뭐예요. 가족들끼리 다 싸우고 난리가 나고 나중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갈 때가 되어서야 조금 진정들을 했어요. 사실 생전 그렇게 단순히 놀러 다니는 용도로 동네 근처도 어디 제주도도 안 가봤던 저예요. 그랬는데 대뜸 나가본 해외라는 건 그저 신기하기만 하고 얼떨떨 하더군요. 우리 애들은 워낙 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서 그런진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마다 턱턱 돈을 내고 해보려는 모습들이 자꾸 거슬리더군요. 야, 민철아. 그게 무슨 외화 낭비냐. 못놈의 선물을 한답시고 그런 것들을 잔뜩 사고 있어. 그런 건 한국 가서 사도 되지 않냐? 처음에는 제 말에 아들도 모처럼 여행 와서 그런지 좀 수긍하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까지 저에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제가 좀 지나치긴 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게 다 얼마냐? 이게 뭐야? 계산 좀 해봐라. 이렇게 비싼 걸 막 먹어도 되는 거야? 형편껏 써야지.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여기는 뭐 어디 시장 없냐? 적당히 사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해먹자. 이러니 아내가 그 사람도 많은 거리에서 자식들이며 손주들까지 다 절 보고 있는데 소리를 벌컥 지르는 거예요. 아유, 당신 진짜 무슨 놈의 궁상이에요. 그럴 거면 뭐하러 해외여행 와가지고 돈을 쓰네마네 날린지 모르겠네. 돈 쓰러 오는 거지. 그럼 아끼러 오는 거예요? 이런 데 와서만큼은 먹고 싶은 만큼 좀 먹고 놀고 해야지. 일본까지 와서 나 돈 없으다 하고 관광하시오? 돈도 다 얼마씩 내서 왔구만. 뭘 그렇게 잔말이 많아요?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는데 정말 너무 모멸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아내 말로만 들으면 저는 정말 가족들에게 방해가 되고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더군요. 애들 세대에는 그게 당연한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상황을 그렇게 덜컥 쉽게 받아들이며 같이 어울리기는 힘들었어요. 여행 올 무렵에는 나도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다. 영환이라는 친구가 있다며 괜히 너스레도 떨어보았지만 막상 와서는 조금의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신물물이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애들과 동행하려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사실 말이나 그렇지 영환이와 제가 연락할 수 있는 구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터벅터벅 돌아왔고 딸은 못내 이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지 공항에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빠, 너무 속상해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나 가요. 말도 안 통하는 해외 가서 아빠 너무 고생했겠어. 기분 푸세요. 괜찮다고 어색하게 답을 하긴 했지만 정말로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이 들기는 했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 맨날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바쁘게 굴러가는 제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제동이 걸려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넘어가다 보니 제 몸도 점점 여기저기 못 견디겠다는 듯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쑤시는 곳들이 생기고 관절도 아파오고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어 금방 걸려서는 아파지고 말이에요. 결국 제가 꾸려오던 가게를 계속 혼자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평생 그 자리 지켜왔잖아요. 거기 유지하면서 조그맣게 우리 건물도 샀고요. 그거 그냥 정리하고 나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뭐라도 해볼 테니까 아빠 팔지 마세요. 내가 돈 내고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달마다 돈을 내겠다며 자그마하게 아동복 가게를 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거절할 것도 없으니 그렇게 하게 되었고 가끔씩 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왔다 갔다 들리면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은 그래도 야무진 구석이 있어서 인터넷이니 뭐니 홍보를 잘했던 건지 제법 단골도 늘어나고 또 거기서 터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때 저는 아주 조금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딸 자랑스럽기도 했죠. 헌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칠순이 되었을 무렵 누가 거짓말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것도 무려 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전화를 잘못 받은 줄 알았지 뭐예요. 몇 번이나 딸에게 다시 확인을 하다가 급기야는 목소리가 커져서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 참, 아빠, 맞다니까요. 웬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름이 이영훈이라고 하셨어요. 아빠 아주 옛날 친구, 옛날 거기서 살 때 친구라고 말이에요. 내 또래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아드님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전화번호 보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글쎄, 제 자리를 이어 계속 같은 곳에서 가게를 이어오고 있던 딸애에게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인 저를 가리켜 김명식이라는 사람을 모르냐고 물었다더군요. 이미 달라진 환경들을 보며 특별히 기대도 하지 못한 채 물었던 모양인데 딸애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저는 연락처를 받고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들이쉬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러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인가 싶은 청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셔서 제가 모시고 들어왔어요. 형제들 중에 제가 한국을 제일 많이 드나드는 편이고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잠이 드셨는데 혹시 어르신께서는 언제쯤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이때 한 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 듣다 보니 좀 혼란스러웠지만 천천히 말을 하며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듣고 보니 명동에 있는 어느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건강이 꽤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긴 어릴 때부터 몸이 워낙 약했었는데 그래도 용케 그 나이까지 잘 있었구나 싶기는 했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던지 중간에서 만날까 했는데 참 묘하게도 친구의 아들이 제안을 한 장소는 옛날 우리 고향을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거길 너무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1년여 전부터 꿈을 꿨다고 새삼 말씀도 하시고 연세도 드시고 몸이 많이 쇠하셔서 그리워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고향 친구이신 어르신도 뵙고 싶다고 하시기에 제가 요 얼마간 대신 알아봤고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네요. 결국 저 역시도 정말 몇십 년 만에 가보는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때 그 고향으로 새삼스럽게 가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혼자 운전을 해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딸애가 사정을 듣더니 가게를 비우고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고향 친구셔?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아빠를 보러 온 거야? 와, 아빠한테 그런 인연도 있었다니까 신기하네. 아빠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잖아. 아, 한국 분이시지? 그러면서 딸은 시간을 기꺼이 냈고 운전해서 저를 데려가 주었어요. 약속한 어느 식당에서 얼굴을 보기로 했는데 문을 열고 새까만 안경을 쓰고 약간 다리를 절듯 들어오는 누군가를 봤어요. 그 뒤로 따라오는 키가 큰 청년이 하나 있었고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주변을 보더니 그제사 인사를 하며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명식 어르신이시죠? 저 아버지 여기 어르신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시켜주는데 안경을 천천히 벗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응시하는 그 얼굴을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고 코끝이 아리다 못해 좀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명식이, 야, 명식이구먼. 이러면서 제 어깨를 힘주어 잡는데 정말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계산도 정확하지 않은 영훈이가 제 앞에 있었어요. 한창 상기된 얼굴로 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이민을 결심하던 20대 중반의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저처럼 칠순을 막 넘긴 얼굴로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거의 남지 않은 채로 이렇게 서 있다니. 이 감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서 있기만 하는 우리를 자식들이 겨우 자리에 앉혔고 둘이 각각 차로 돌아가서 자리를 비워준 사이 뜨문뜨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영훈이는 제가 조금도 예측할 수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군요. 뭐라고 해야 하나. 시간이 많이 흘렀지.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잡았어. 나도 처음 갔을 때 몇 년을, 아니 한 수십 년은 피를 봤지. 명식이 네가 월남 가서 힘들 거라고 했었지 아마. 나도 근데 결코 쉽지 않았어. 모국을 떠나서 하는 생활은 어딜 가나 낯설고 어렵더라고. 게다가 나는 정말 너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 이때 떠뜸떠뜸 주름이 자글한 입으로 말하는 영훈이를 보니 문득 영훈이 눈에도 내가 이렇게 보일까, 어떻게 보여질까 싶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길게 할 겨를도 없이 영훈이가 그간 살아왔던 날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7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고 일본어도 힘들게 배우고 자식들까지 정착시키는데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라네요. 거기서 한식당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도와가며 언어도 못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요리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자리를 옮겨가며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제법 한인사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고 보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 서럽고 서러운 생활을 했어. 한국인이라고 차별받고 대놓고 얻어맞기도 하고 은근히 비난도 많이 받고
거기서 악착같이 이를 악물었지. 한국에 돌아가도 답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도 한국인이라고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 몰라. 남들은 그런 거 피해서 해방 직전 나왔다는데 나는 그러고도 20년 더 지나 굳이 제 발로 또 갔으니 참 이상한 거지. 그래도 그런 시간을 보내어서 그런지 자식들은 영훈이 뒤를 이어서 점점 번성하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그간의 고생을 말할 때 무척 비장하고 비통스러운 표정이 지나가긴 하더군요. 그건 그것대로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에게 불을 물려주었다고 하니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사실 이번이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80년대 후반 언제였나. 그때도 한번 잠깐 들어왔었어. 얼핏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명식이 너를 보러 왔었지. 근데 그때가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 그러니 뭐야, 그때 이후로 한참 지나서 나는 들어온 거야.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나 걸릴 줄은 몰랐지. 정말 몰랐지. 그렇게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생뚱맞은 이야기를 대뜸 꺼내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더니 머리도 아픈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기 이 부근에 그 뭐야, 조그만 냇가가 있지 않았나?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가재는 보기 힘들겠지.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얼른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뭔 놈의 가재는 가재야. 이 날씨에 무슨 가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싶어 쓱 쳐다봤는데 어째 이상할 정도로 계속 그놈의 가재를 고집하는 거예요. 밖은 녹은 눈이며 얼음이 지저분하게 엉켜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해대는 통에 거참 왜 이러나 하면서도 일단 그 냇가 부근 쪽으로 차를 옮겨 가게 되었어요. 거동도 저보다 훨씬 불편해 보이고 다리도 절고 있는 와중에 편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 추운 날씨에 묘하게 생떼를 쓰더라고요. 그냥 둘이 멍청이 서서 당연히 가재는 구경도 못한 채 그렇게 넓고 비스듬하게 이어진 냇길을 보며 서 있었어요. 둘 다 휑해진 머리 위로 우리 귀 뒤쪽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는데 말이에요. 추워서 그런지 눈도 시리고 콧물도 줄줄 나오려고 하는데 옆을 보니 이 친구 역시 눈이 시렸는지 안경을 겨우 벗어내더군요. 그런데 그 까만 안경을 벗은 눈을 밝은 데서 보니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안 그래도 작았던 눈이 엄청 작아진 거예요. 피부도 처져서 그런지 더 불편하게 뜨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는 사이 눈가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니 내 참 추워 죽겠는데도 왠지 그 자리를 뜨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우냐? 너 우는 거야? 라고 묻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그 주변만 고개를 설레설레 움직이면서 응시하더라고요. 괜시리 저도 그냥 찹찹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서 있기도 너무 춥고 발이 시려워서 그저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렇게 주변이나 발밑을 쭉 응시해가면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보니 우리 둘이 70세의 나이를 넘겨 이 땅에 이렇게 나란히 서 있다는 게 참 희한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당시 봤던 가재는 당연히 앞만 눈을 씻고 봐도 구경할 수 없었고 좀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쭈글쭈글하고 지친 피부 거죽을 하고 거기에 나란히 서 있으려니 얼핏 어린 날 봤던 풍경이 아주 잠깐 눈가에 잡혔다가 다시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까지 오락가락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계속해서 찬바람이 스며들기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야, 너무 춥다. 안 되겠다. 가자. 안 따라와도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추위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을 찌푸리며 다시 안경을 쓰더니 따라오더군요. 딱히 어디 갈 곳도 없고 근처에 닭백숙집 같은 곳이 있기에 그리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그때 떠듬떠듬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입맛이 없어서 아니 식사를 워낙 요즘 잘 못하기도 해. 몸이 많이 안 좋거든. 뭐 얼마나 많이 안 좋기에 그러나 해서 일단은 국물을 떠서 앞에 놔줬는데 제 것을 다시 따르는 사이 친구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서 국물을 살짝 쏟아버렸지 뭡니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저릿합니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 사실 살 만큼 살았지. 지겨워 이제 인생이. 안 그러냐 너는? 알고 보니 나이가 들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대장암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알게 된 지 좀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 많이 각오를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럼 왜 온 거냐고 묻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히 모국이 그리워서 그랬겠지만요. 왜 다들 뭐 갈 때 되면 옛날 살던 데 가고 싶다고 하잖아. 그건 다들 비슷한가 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우습지도 않게 들었는데 말이야. 그냥 와서 눈으로 보고 싶고 공기나 냄새나 뭐라도 좀 만져보고 싶어서 그래서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친구의 표정이 무척이나 무겁고 어두워 보이더군요. 원래도 밝은 인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 눈에 보기에는 꽤 많은 부와 여유를 누린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좋지. 처음에 점점 올라가는 게 보였을 때 얼마나 쾌감을 느꼈는지 몰라. 그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과 같은 계단에 섰을 때, 그리고 그들보다 위로 올라갈 때, 그들이 까마득하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된 줄 알았어. 근데 올라가니까 또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 이때 친구가 말을 하다가 몇 번이나 기침을 하면서 목소리를 가다듬느라고 제대로 얘기를 잇지 못했지만 대충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렇더라고요. 너무 바쁜 나머지 아들과 딸, 그리고 이후로 딸을 또 낳고 막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정작 애들이며 부인과 부대끼며 보낸 시간이 너무 없었다나요. 그쯤 되면 다들 자기를 당연히 잘 돌봐주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누라는 이혼했어. 진즉 한국으로 가버렸지. 애 넷을 낳아놓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잡았는데도 있잖아. 진짜 달려들어 죽일 기세로 말을 하더만. 자기를 놔주기만 하라고 말이야. 결국 친구가 80년도 후반에도 잠깐 들어왔다고 말했던 건 이혼한 부인을 찾아보겠다고 잠깐 왔던 거였나 봐요. 그 뒤로 혼자 애들 넷을 키웠지만 재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점점 윤택해지고 있었기에
애들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하더군요. 단지 아버지로서의 교감 같은 걸 아이들과 나누지 못했대요. 그나마 막내 녀석이 자식 노릇을 할 뿐이야. 다른 놈들은 제 아비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그냥 돈만 가져가면 그만인 거야. 이제 좀 애들이랑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데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와 형편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어중간하게 이 마음을 알 것 같았던 걸까요? 물론 우리 애들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저도 가족 어딘가에서 허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들 잘못이라기보단 그냥 서로 시간이 너무 어긋났던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훌쩍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한 아주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체감. 이런 것들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소는 크게 체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날 친구를 따라서 같이 이 동네에 와보니 저까지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줍지 않은 대화를 하며 말이 몇 번이나 멈췄다가 조금 더 나아지는 분위기를 보이지 못한 채 우리의 만남은 끝을 맺게 되었어요. 부축을 받아가며 차에 힘겹게 탄 친구를 보고 아들에게 한번 힘주어 말을 했어요. 저기 아버지 모시고 가면 나한테 연락 좀 주게나. 잘 도착했다고. 오고 가는 길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아들도 알겠다며 머리를 아주 정중하게 숙이더라고요. 참 우리 집 애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깍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작 영훈이 이 친구는 저렇게 공허해 하다니. 어떤 마음과 사정이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더군요. 그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저도 그 여운이 아주 오래 갔었어요. 몇 번이나 꿈에 여기가 나오더라고. 정말 몇 번이나 나왔어. 우리가 그때 여기서 자주 놀았잖아. 가재만 잡은 게 아니었는데 생각나는 건 가재뿐이네. 아무튼 더 이상 꿈만 꾸기는 싫더라고. 와서 직접 공기라도 내 코로 들이키고 손으로 뭐라도 만져보고 싶었어. 세상 참 신기해. 몸 멀쩡할 때는 생각도 안 나더니 왜 이제사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대는 건지.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던 친구는 그래도 여한이 조금이라도 풀렸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마 이렇게 와서 보니 좋냐고 물을 수 있는 풍경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간 지 한 달 남짓 되었을까요? 잘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대뜸 부고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도쿄에 도착한 뒤 집에 가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날 찬바람을 많이 쐬시기도 했고요. 좀 쉬시면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열도 나시고 이후로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비로소 지금에야 연락을 드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감사한 건 아버지가 고통을 느끼신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이 연락을 받고 나니 저도 모르게 아주 길게 한숨을 뱉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그날의 만남도 너무 갑작스럽고 짧았고 하다 보니 솔직히 많이 슬프달까 눈물이 난달까 하는 감정은 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 영훈이 말고도 비슷한 또래들이 이미 많이 세상을 등졌음에도
이때만은 유독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더군요. 나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까? 당장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마누라랑 같이 있다가 똑같이 동네 산을 거닐고 가게나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을 감겠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숨을 거둔다는 건 다 똑같은 일이구나 하면서 어딘가 서글프면서도 잠깐 위로도 되었다가 여전히 제 안에 물음표를 품고 있는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들이면 다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저 매일 충실하고 옆에 있는 것들과 부대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눈을 감기를.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내가 눈을 감을 때 가족들의 사사로운 몸짓이라든지 움직임이 제 옆을 감싸고 있기를. 그래서 외롭지 않길. 그것만 바라볼 뿐입니다.